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 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환경의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바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해양 환경 보전, 개선 사업과 오염 방제 사업을 통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해양 환경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인데요. 오늘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장만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인터뷰에 앞서서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만입니다. 오늘 환경TV 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바다에 대해서, 특히 바다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어떤 일들을 하는 기관인지 시청자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국내 유일의 해양 환경을 관리하는 전문 기관이면서 또한 국민 기업이고 공공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국가 해양 생태계 조사 또는 환경보호관리구역 또는 해양 수질 정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나 해양 오염 방제, 그 다음에 퇴적물 처리 같은 환경을 보호하고 또는 개선하고 회복하는 일을 주로 맡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해양환경 보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유엔이 2020년까지 생물 다양성의 해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근의 생물 다양성 조사를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예,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는 거는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아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2010년에 전 세계의 생태계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저희 나라가 단위 면적당 서식하는 생물량이 굉장히 많은, 다시 얘기하면 생물 다양성 지수가 굉장히 높고 생태계가 건강한 것으로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여태까지 그 종들을 파악한 걸 보면 한 9,700여 종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후에 2006년서부터 바닷속만 중심으로 본 자료를 보면 최근까지 자료를 보면 한 5,000여 종, 그리고 또 2008년부터는 갯벌에도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갯벌을 최근까지 중심으로 조사한 데 보면 한 1,000여 종.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종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이와 아울러서 그 연안에서 좀 먼 바다까지 무슨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국가해양생태계 조사가 그 일환으로 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바다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 환경 분야에서 핫 이슈인 기후변화 관련 업무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바닷물 수온 상승도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태와 관련해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바다가 우리 지구의 기후의 조절자이고 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생명 원천이고 자원의 보고죠. 그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바다의 그 현상하고 맞물려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다의 조그만 움직임, 변화를 보면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2008년부터 이와 같은 기후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417개나 되는 전국 연안의 관측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중요한 기후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수온이라든가 염분, 수소이온 농도, 몇 가지 특징적인 팩터들을 조사해가지고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다시 얘기하면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됐느냐를 확인해서 그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상황들을 지자체나 그 지역의 피해를 볼 수 또는 관련되는 그 국민들한테 알려주고요. 또 저희 자체로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다음의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한 17개 되는 정밀 측정소를 잡아가지고 실제로 기후변화가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민감하게 변하는 부분까지 찾아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다는 또 큰 나무의 역할과 같다고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바다가 큰 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서 수분을 받아서 다시 공기중으로 광합성을 할 때나 호흡을 할 때 우리 가스를 교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로 바다도 지구상에서 그런 어떤 그 호흡, 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다가 71%나 되기 때문에 그 바다의 역할이 나무 하나보다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7월쯤에 이제 좀 바쁘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해양 쓰레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연간 약 11만 톤의 쓰레기가 육지에서 해양으로 유입된다고 하는데요. 비단 한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옆 나라들의 시선이 좀 다가올 것 같아요. 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쓰레기는 인접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발생되는 쓰레기는 가능하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국제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방지할 수 있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네. 저희 공단에서 일단 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개 주요 항에 19척의 청황선 쓰레기를 치우는 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해상 부유 쓰레기를 1년에 한 4천 톤 이상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그 쓰레기들이 부유 쓰레기뿐 아니라 오래돼서 퇴적돼 있는 오염 퇴적토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전국의 주요 항만에 우선적으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부터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처럼 또 노팝 ICC 총회나 국제 정화의 날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 유치해가지고 인접 국가 간의 공조로서 이 쓰레기 문제를 우리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같이 풀어가는 역할에 공단이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대형 선박 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해양 오염에 대한 긴장감과 경각심이 높은데요. 네, 사고도 사고지만 사고 이후 해양 오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 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방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아픔을 준 사고들이 작년에 컸었죠. 그렇죠. 그 여수에 있는 우이산호라든가 또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세월호 사건. 네. 사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공단은 항상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역할이 이제 방제나 또 기타 역할도 했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12개 주요 항에 60여 척의 방제선을 가지고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고나 주로 기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즉각 출동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초기에 그 방제 사업을 통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도 뭐 잘 아셔야 되겠지만 또 알고 계시겠지만 그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 환경교육원을 만들어가지고 2010년에 만들어서 거기서 방제 전문 인력뿐 아니라 다양한 방제 그 뒤에 문제까지 처리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인력이 배출이 됐고요. 또한 방제라는 것이 인접 국가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 방제 처리에 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노하우 그런 거를 저희가 또 받아올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보상 문제도 국제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또한 국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공단이 오랫동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네, 방제는 이제 초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전 방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태안 기름 유출 사례에서 보듯이 특히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적 재난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방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방제 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 방제 능력을 키운다는 거는 우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방제라는 건 사고가 터진 이후에 저희가 처리하는 거니까 우선 방제에서 나타난 기름들을 제거하거나 후속 처리하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노후화된 거나 새로운 장비들을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해서 각 지역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악천 후에도 사고라는 것은 특히 악천 후에 많이 날 수 있는데 방제선 역시 악천 후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대형 방제선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육 프로그램 또 방제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어촌계로 들어가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사고에 출동해서 초기 방지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저희가 방제 대응센터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방제 장비를 둬서 그 어촌계나 그쪽에 관련되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가기 전에 사전에 좀 초기에 그 오염을 제거하고 저희가 가서 종합적으로 하는, 그래서 사각지대까지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건 각 어촌계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20여 군데 준비를 해놨고 네.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제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그런 노력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사각지대까지 다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네, 좀 전에도 계속 언급하셨는데요. 환경 교육이 미래에는 아무래도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환경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육이 더 중요한 분야인데, 이제 특히 국내에는 초점이 육상에만 좀 맞춰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해양 환경 교육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네. 간과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양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해양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정책이. 이거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 광범위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고가 내서 사후에 처리하는 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경비가 들 뿐 아니라 원상을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걸리고. 그래서 점점 그 교육의 중요성, 사전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교육이다 해서 교육이 중요시 여겨지고요. 저희도 역시 해양환경교육원을 만들어서 방제인들 뿐 아니라 전문 방제인 또는 그 일반 관련된 사회 국민들, 그 다음에 우리 미래에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켜갈 수 있는 청소년들 등 다양한 쪽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2008년에 그 환경교육진흥법이 발효가 됐는데 거기에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환경교육이 시행이 됐는데 바다는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하는 그 아직은 규모가 작은 교육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이 종합계획도 세워지고 그 진흥법에 맞게 늦어도 2016년부터는 종합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를 통해서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면 그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큰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아주 대단한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해양을 오염이 났을 때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네.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하는 교육은 예방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오염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특정 다수가 버리는 거거든요. 특히 바다는 넓기 때문에 언제나 어머니 품 같다 해서 모든 걸 버리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바다를 살릴 수 있냐 하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미래 청소년들한테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고 어쩌면 그 친구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바다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좋은가를 미리 교육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교재도.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도 해서 실제로 느끼게,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교육도 하고 일단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의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다 못하신 말씀이나 당부사항 있으시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다로 가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그곳에 달려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처럼 바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더욱이 그곳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상의 활동, 사업, 레저, 관광 모든 것이 그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은 환경입니다. 그 바다의 환경이 살아야만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인류를 또는 우리를 위하는 모든 행복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단은 미국 파나마 그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바다의 가치성을 늘 가슴에 갖고 특히 올 여름 휴가철이 됐는데 이때 가서 바다를 한번 다시 보시고 특히 저희 공단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네. 시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하나가 연간 17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플라스틱, 깡통, 유리병 같이 분해되는 기간이 수백 년씩이나 걸리는 쓰레기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해양에 남아 이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 해양 쓰레기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바다의 생명도 줄어든다는 점 함께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해양 보전의 시작입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